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제2배 비대위원님을 모시고 폴리뉴스 3월 전국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함에 따라 가지고 그 민주당은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거기에서 제2배 전 국회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일하시면서 벌써부터 이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배 비대위원님들에게 민주당의 좀 내일에 대한 어떤 좌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비대위원 되신 소감이에요. 예, 제가 비대위원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한 게 지난 대선 기간인 12월에 이제 입당을 하고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이제 비대위원이라는 지도부의 이제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특히나 대선 패배 이후에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이게 참 고생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제가 외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대선과 또 민주당을 좀 바라보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생각하고 아무튼 고민 끝에 수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최입의 비대위원은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착실하게 작년에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발전 계획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성식 전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과 같이 그 네. 작업을 했다 하는데 그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1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세미나는 이제 아주 다양한 정책 분야에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세미나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올해 대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야 될 거 10개를 뽑아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하자라고 해서요. 한 또 3개월 넘게 되는 또 그 집필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작년 8월에 2022 대선 아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책집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정책집은 각 그때 당시에는 경선 후보들과 당 그리고 여러 정책 전문가들에게 보내드렸었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꾸준히 준비하면서 저 역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 제가 이제 어느 후보 측에는 결국은 선택을 해서 그러한 공부한 내용들, 정책 연구한 것들을 좀 펼치고자 했었던 게 이제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라고 결심해서 입당을 하고 이번 대선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아젠다를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전략에 좀 많이 녹아 들어갔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늦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요. 이미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와 또 그 캠프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내용들을 뭐 다 이렇게 담기는 어려웠으나 아무튼 제가 공정시장위원회를 이제 맡아서 그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떤 우리 시장 경제의 올바른 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좀 정책으로 발표도 하고 공약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 최입의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실 동안에 아마 국민들한테는 그 당시 국민의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당
하고는 답지 않게 재벌 개혁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과 예, 이 의정 활동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어땠습니까? 예. 뭐, 국민의당이 이제 중도 개혁 실용 이런 네. 거를 추구했던 정당이고요. 당연히 그 안에는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재벌 개혁이나 이제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당의 기조로 담았었고 실제 굉장히 열심히 입법을 통해서 또 성과를 냈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개혁의 파트너로서 저희가 또 같이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민주당 들어오면서도 제가 가장 중시하고 제가 할 일이라고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진짜 경제 민주화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음. 당시에는 제가 입당할 때 국민의힘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이제 계셨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가짜 경제 민주화다라고 제가 비판을 하면서 예. 민주당에서 진짜 경제 민주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도 음.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죠. 지금 네, 또 맞습니다. 예, 실행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만큼 재벌 개혁이라는 그 어떤 요구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LG도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정문구 회장이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뭐 신격호 회장도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이제 그 재벌 총수 일가들의 그 이제 그 후퇴 이후에 이제 좀 젊은 경영 재벌 총수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과거처럼 불법을 통해 가지고 뭐 기업의 경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 이제 안 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세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재작년부터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 회사가 그렇게 결정하면은 소액주주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잘못한 거는 막 주주총회 가서 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나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경제 민주화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지나가면요. 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재벌 개혁 이러면은 뭐 좌파다, 심지어 빨갱이다 이래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미국의 반독점법은 우리나라 지금 재벌의 행태들이 전부 다 법에 걸린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맞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특히나 이제 국내의 시장이 작다 보니까 국내선 대부분의 그 시장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은 어, 독과점 형태입니다. 뭐 자동차 시장도 자동차 회사 몇 개 없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시장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과점의 그 시장을 재벌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벌들의 어떤 그런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의 완전 거수기 같은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경영 판단을 걸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정시장 당국이나 아니면은 주주들에 의해서 또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그 호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행태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 많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비대위에서 진짜 경제민주화도 좀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겠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죠. 경제 민주화 비대위가 요즘 무슨, 민생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좀 잘 목소리 내시고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선 평가와 전국 전망에 대해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0.73%, 24만 7천 표. 우리 네,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이 맞습니다. 정도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 나타난 민심, 뭐 혹자는 이게 선거만 끝나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이 한 정권의 어떤 이 단독적인 어떤 그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제동을 건 거다. 뭐 이런 예. 이야기들도 해요. 우리 비대위원께서는 이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 약 80%가 이르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막상 이번 대선 직전까지 보면 이제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55% 전후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이번에 대선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어떤 지지가 40% 초반대를 꾸준히 나타내는 걸 보면 또 지금의 결과가 되게 당연한 결과처럼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음, 반성하는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꾸준히 문재인 정부를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 굉장히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이 독주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싫어한다라는 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대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어떤 독주하고 독선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비판의 평가가 이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탄핵으로 이번 다시 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아직도 반성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신승을 하게 만드는 표차를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양 정치권이 이제 더 이상 좀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조금 협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더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보수 정당이 탄핵 이후에 이 각종 큰 선거에서 계속 연패하면서 이 당의 혁신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혁신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했다? 이건 별로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하는 모습이고 진짜 이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막상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가 되고 뭐 이런 또 굉장히 도덕성 문제 이제 희비가 생기고, 뭐 국민들이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국민들로부터 좀 마음 편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두
이번에 두 당에게 모두 어떤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보수의 혁신에서 기대를 갖게 했던 30대 영선 이준석 당대표의 출범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젠더 문제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네. 이건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데 본인은 아직도 여전히 그 전략과 입장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대표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런 세대를 갈라치거나 성별로 갈라치는 굉장히 나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임했고, 아주 현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득표 전략을 가져갔으나 최종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결국 이대남에서는 표를 얻었었겠지만은 이대녀에서는 표를 잃었었던, 그래서 총합으로는 선거의 득표 전략으로서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정치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쁜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이제 정치권에서 진짜 편가르기 갈라치기 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이제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우리 역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국민들 편가르기나 이렇게 뭐 갈라치기 했던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성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피인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 최비위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을 이야기했는데 반성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의도에서 그 분석하는 이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좀 네,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분명한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제기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네, 그거는 뭐 조국 교수도 말했잖아요. 그거는 예, 책에서. 예,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 패인을 바라보는 보통 비대위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그 비대위가 생겨난 선거, 이번 비대위는 대선 패배로 생각났잖아요. 그러면 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죠.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야 해법을 제대로 잡으니까. 근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당 공식적으로 대선 평가위원회는 이제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뭐 예전에 과거에도 보면은 외부의 이제 평가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번에 대선을 뛰었던 뭐 후보를 비롯한 많은 그 선대위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을 다 또 평가해서 엮어서 최종적인 평가위원회 또그 발표까지 하는 데는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절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문제지만, 말씀대로 이제 개별 뭐 의원님들이나 지금 비대위원들 다 각자의 스스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왜 생겼을까? 라고 짚어보고, 그거는 지난 5년간 민주당과 또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그게 민주당으로 얘기한다면 이 당의 큰 뭐 의사결정을 했던 전직 당대표나 원내대표들 포함해서 또 이번 선거를 뛰었던 이재용 후보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정부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청와대가 들어가고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같이 좀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평가에서는 성역 없이 모두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대통령도
진짜 퇴임사를 쓰실 때 잘했다는 얘기만 쓰실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기록하시고 또 거기에 반성도 담겨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과거 5년을 좀 되돌아보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잘못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좀 반성하고 그 반성을 기반에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겠다, 어떻게 좋은 정책 대안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지금 비대위에서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선거를 쭉 보면은 정권 재창출에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 때는 그 후보가 현직 대통령, 같은 네, 당의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탈당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네, 탈당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대 있으면서 후보 지지율보다도 높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처음에 경선에서 이겼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 문재인 네, 정부하고 다르다 했는데 그 실질적인 차별화에는 실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좀 잘못된 부분들 이제 계속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는 대통령도 직접 거론하실 정도로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인사 실패, 그리고 그 인사들의 어떤 도덕성 시비로 인한 내로남불 문제들이 예. 굉장히 이제 국민들을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심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제 5년 동안 꾸준히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든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같이 좀 반성할 거는 반성했으면은 오히려 이번 대선에 좀 좋은 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저는 생각도 하고요. 또한 뭐 이제 우리가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미래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또 네거티브가 너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에 맞서서 인물론을 강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 초보하고는 전혀 다르다 음. 이러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제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가 어땠다고 봅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은 솔직히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제 어필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쪽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의혹들, 그리고 도덕성 시비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졌고 또 그거를 서로 네거티브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여론이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정책과 실행력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보다는 네거티브의 전략에 빠진 상황에서 너무 집중돼 가지고 제대로 긍정적인 면을 이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솔직히 그 부분을 아주 좀 더 일찍부터 가면서 우리는 네거티브를 좀 안 하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그랬고 여러 차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문제를 다른 후보들이 계속 제기를 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맞서다 보니까 또 다른 후보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 대장동 문제가 뭐 앞으로도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해가지고 네. 그 두 후보가 받았던 의혹들을 모두 좀 한번 털고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또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고 또 다음 대선도 준비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 명확히 이제 진실을 다 규명을 해가지고 털고 가야 되고 윤석열 당선자 역시도 이 의혹을 털지 않고 앞으로 국정 운영 5년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또 정치적인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대통령 당선자기 때문에 이제 그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그래도 진실은 밝히고 가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또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받고 국민들이 신뢰를 그 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대장동 특검에 양 후보가 지녔던 의혹이 모두 다 포함돼서 좀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양 후보를 떠나서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죠. 필요하다고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이 우리 비대위원께서 민주당 결합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번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가 민주당에 보면은 역대 대선을 치렀던 인재들이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11월 달에 선대본을 바꾸면서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말로 하자면 하방, 다 음, 지역구에서 예, 그 3선 이상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어쩌면 말하면 경험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형성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분석을 해요. 옆에서 볼 예. 때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보가 이 선대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략 위원장이나 뭐 또는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거를 어, 후보에게 직접 또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너무 후보가 모든 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이 상황이 뭔가 이 선대위 체계가 어, 제대로 좀 그 운영이 되지 않는구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말씀대로 대선 경험이 좀 부족했던 분들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후보의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비교하자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투톱 체제로 굉장히 그 선거를 좀 이끌고 갔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의 원톱 체제로 좀 운영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후보가 모든 걸 다 챙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그 선대위 체계가 더 능력 있는 분들로 잘 체계적으로 꾸려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후보가 이 직접 격려하는 건 좋죠. 격려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안이 결정되고 수립되고 집행되는 이 과정이 거의 후보로까지 가야 뭐가 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경험이 없다든지 음, 신생 음, 정당이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170석의 그리고 역대 대선을 다 치른 정당인데 예.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선 우리 그 최위원께서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비대위원을. 네, 그랬죠. 처음에 딱 받아고 성나갈 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을 건데 뭘 해야 되겠다고 성나겠습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음, 솔직히 지난 이제 그 4년간의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이번 정부를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봤을 때 우리 정부 여당이 부족했던 것들을 한번 이제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래야만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떠나서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에도 민주당을 선뜻 다시 또 지지하고 사랑해서 선택해 주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좀 우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분들이 진정으로 다시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대위를 이제 맡았습니다. 예. 아마 비대위원으로서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당내 비판 여론 때문에 같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건데요. 예. 윤 위원장은 뭐 뜻은 정인 것 같아요. 위원장을 음. 충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진정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를 비대위원으로 이제 유촉한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의 거취를 이제 그 평가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이제 최고위원들, 당대표들이 다 이제 사임을 하면서 통상 원내대표가 이제 수습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신 거고, 또 그거를 결정했던 당시에 의총에서도 물론 몇 분 의원님들이 이제 좀 비토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었다고 들었고요. 실제 이제 지난주에 그룹별로, 그러니까 초선, 재선, 삼선 뭐 그 이후에 이제 중진 의원들 뭐 이렇게 계속 만남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튼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거부 의사는 그 중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윤호중 위원장께서 계속 직을 맡고, 새로 이제 24일 내일 비대위 그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20대 여성의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있죠. 그래서 그분과 또 새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좀 비대위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저 같은 사람은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좀 다시 태어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도 윤호중 위원장을 한 4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았지만 요즘은 이게 굉장히 결연하더라고요. 예, 보이는 모습이 아마 맞습니다. 본인 정치 인생의 가장 결연한 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말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일 24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국회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총사령관이 원내대표인데 좀 어떤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총리 인준을 국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생 현안으로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특검법, 그 대장동 특검에 관련된 것도 추진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원내 중심으로 많은 법안과 좀 논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래도 이 그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정부인 이제 국힘에 어떻게 이제 같이 이 국회를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협상을 잘하시는 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예, 협상력이 탁월한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싸울 것은 싸우면서 굉장히 좀 명확한 그런 이제 좀 그 전선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가장 나쁜 모습이 야당이 되면 무조건 발목 잡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당이 어떤 성과를 못 내게, 정부가 성과를 못 내게 하면은 다시 그게 또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는 아까 전에 그 이번 대선 결과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내게 해준 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민생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력할 거 하면서 하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또 그 초기에 이제 정부조직법이나 총리 인선 문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싸우지 않는 모습을 이제 또 만들게끔 그 정부와 이제 국힘도 좀 좋은 후보와 좋은 그 정부조직법을 좀 제안을 하셔라. 먼저 싸움을 걸지 마시고 협력을 요구하시면 우리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원내대표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개혁 드라이브를 내걸었습니다. 예, 그중에 이 직전 그 선거 과정에서 의총을 열어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합의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뭐 예, 안철수 후보도 다 동의하고 심상정 후보 다 동의하고 있는데 다당제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을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이걸 국회 예, 통과시키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당장 앞두고서 이제 기초의회에 그 중대선거구제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과거 18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기초의회에 3인, 4인 선거구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당, 2당만 당선되고 3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의 반성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바꾸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 3인 이상 선거구제로 만들어서 3당도 이제 기초의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그 인위적인 그 단일화를 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정치 개혁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네. 양당 구도에서 그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져간다면은 굉장히 그 앞으로도 그 더 다시 또 정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나쁜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정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정치 개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정치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다 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또 때로는 압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회에서 이제 정치개혁 특위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 또 윤호중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정의당의 이제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런 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외 정당들까지 즉 김동연 후보가 나왔던 새로운 물결당까지 포함해서 원내의 모든 정당의 개혁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이번 정치 개혁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개헌 문제는 뭐 이야기 나온 바 없습니까? 어떤 문제요? 개헌 문제. 개헌 문제도 지난번에 이제 정치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4년 네. 중임제를 포함한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권력을 좀 분산하는 또 그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 총리제와 총리의 이제 내각 그 재청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튼 권력 그 집중, 제한적 대통령의 폐해를 좀 이제 막아보자라는 거를 또 약속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논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저희가 1년 내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었죠. 네. 지금 비대위원회의 첫 시험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선 패배를 잘 분석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쇄신과 혁신을 내오더라도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한테 다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좋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핵심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비대위의 구성을 보시면은 2030 세대가 이제 절반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40대인데 딱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그런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좀 공간을 열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었고, 다음에는 이제 저는 그 도덕성의 이제 시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더 강화해서 그런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통과돼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준들을 이번 공청회에서도 좀 저희도 엄격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에 걸맞는 분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초나 광역의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그 시의 도의 그 운영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감시자로서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공천 심사의 기준에도 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적 쇄신과 도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예전과는 좀 더 다르게 보여드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의 가장 큰 분수령이 경기도지사 선거 아니겠는가. 예. 이번에 대선에서도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잖아요. 예. 5% 정도 이긴 걸로 보는데,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게 된다면은 또 분위기도 상당히 반전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대책이
논의된 바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지방선거 전략을 지금 아직 짜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을 비대위에서 그 출범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그 인적 구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이 꾸려지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에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아마 후보에게도 투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만간 저는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저희가 5% 정도 대선 결과에서 뒤졌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거 다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재보선에서는 18% 뒤졌었는데 이번에는 네, 5%로 확 줄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기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특히나 이 서울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부동산 민심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 빠르게 주변이 이렇게 예, 그 강남 3구와 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큰 득표를 했는데요. 빠르게 그래서 부동산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서울 시민들의 다시 민심을 얻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부동산 세제에 관한 논의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조만간 국민들에게 또 좋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방향이라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동산 일단은 세제. 저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어떤 규제 대상으로 삼거나 세부담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 부동산 민심이 이번 민주당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세부담도 그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는 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혁신과 우리 정치 발전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5년간의 뭐 부동산 실패 같은 민생 정책 실패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사 실패, 내로남불, 독선, 독주, 그다음에 막말 이런 이제 굉장히 나쁜 단어들로 민주당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뼛속 깊게 지금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정치로 민주당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에 좀 기대를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